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비서실장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99.99% 일치. 이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안 돼.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 아이는 그 아이라고 부르지 마. 내 손자야.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할 수 없어. 200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VIP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평생 지켜야 할 비밀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침묵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이것은 비밀을 아는 사람의 고통과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야 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한정우입니다. 올해 65. 평생을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인 태양그룹에서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올랐죠. 제 인생의 40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으려 합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요. 2003년 9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분하셨던 분이 그날따라 조급해 보이셨습니다. 정우, 지금 당장 삼성병원으로 와. VIP 병동 1207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자마자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사를 불렀겠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어요. 그분의 나이 72. 평생 강철 같은 의지로 재벌 제국을 일궈온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저 한 명의 늙은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왔나?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은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이걸 보게.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검사자 O와 피검사자 B의 생물학적 관계 확률 99.99%. 이게 내 큰아들 태준이와 저 아이의 검사 결과야. 회장님이 병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커튼 너머로 작은 침대가 보였고 그 위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새하얀 병원복을 입고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자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강태산. 한국 경제의 거목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건설, 전자, 금융까지 손을 뻗친 대기업을 일궈냈죠. 그의 이름 석자는 곧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강태준, 38. 모두가 인정하는 후계자였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 냉철한 판단력,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완벽한 경영자형 인간이었죠. 단 하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관계였습니다. 둘째, 강태영, 35. 형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돈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회장님의 눈밖에 났죠. 재벌가에서 예술가 기질은 약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병원에서 회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년 전 태준이 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윤지혜. 30살의 피아노 교사였어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만남인 줄 알았네.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태준이가 여자를 밝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았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준에게는 이미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같은 재벌가 딸, 완벽한 정략 결혼 상대였습니다. 두 집안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게 유명했죠. 윤지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태준이한테 선택을 강요했네. 아이를 지우든지 아니면 그룹을 포기하든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태준이는 약혼녀를 선택했어. 그리고 윤지혜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헤어졌지. 아이는 낳되 절대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 병실에 누워있는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혜가 죽었네. 한 달 전에 교통사고였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홀로 남았고 친척도 없었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 아이가 급성 백혈병이라고.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가족의 골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DNA 검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99.99%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아이는 내 친손자야. 피를 나눈 진짜 손자. 그렇다면 데려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에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럴 수가 없네. 왜입니까? 태준이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야. 그 사이에 아이도 하나 생겼고, 만약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장님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태준의 결혼도, 가문의 명예도, 회사의 주가도, 약혼 전에 낳은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나? 재벌가 스캔들로 도배될 거야. 저는 그제야 회장님이 저를 부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회장님, 설마, 정우. 회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를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네. 네. 병원비는 내가 대겠네. 골수 이식도 익명으로 주선하고. 하지만 이 아이의 신원은 숨겨야 해. 강태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해. 하지만 회장님, 그건 부탁일세.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인 적 없는 분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신 겁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하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문도 지켜야 해. 자네만이 할 수 있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병실에서 나왔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아이를 제 조카로 등록하는 것이었죠. 제 누나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누나의 아들로 만들자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실제로 제 누나는 미혼모였고 7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민준이는 자네 조카가 되는 거야. 서류상으로도 사람들 눈에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네. 회장님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셨더군요. 아이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양육비, 교육비 모두 내가 되겠네. 하지만 절대 태양그룹과 연결되어서는 안 돼. 모든 돈은 자네 명의의 비밀 계좌를 통해 전달될 거야. 회장님, 이 아이가 크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이 아이는 스캔들의 중심이 되고
평생 재벌가에 숨겨진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해. 회장님의 말씀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집안의 아이로 자라는 게 이 아이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어. 진실을 모른 채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네. 내일 아침까지 답을 듣겠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진짜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해. 다른 하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까? 7살짜리 아이가 재벌가의 스캔들 한가운데에 던져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새벽 3시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병실에 계셨어요. 창가에 서서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결정했나? 네,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맙네, 정우.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언젠가 이 아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제가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약속하지. 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밝히겠네. 그렇게 우리의 긴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주는 공식적으로 제 조카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제 누나 한지영의 아들. 어머니는 7년 전 사망, 아버지는 미상. 민준이의 백혈병 치료도 시작되었습니다.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골수를 받았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골수가 누구의 것인지를요. 강태준이 몰래 검사를 받고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끝까지 민준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수만 기증하고 돌아섰어요. 형님이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태준이도 괴로워하네.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거지. 민준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흔치 않다고요. 퇴원하는 날 제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을 때 회장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검은색 벤츠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차창이 살짝 내려갔고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고갯지대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네. 미안하네. 부탁하네. 용서하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태양그룹의 비서실장으로서 회장님을 보자 하는 삶. 밤에는 민준이의 삼촌으로서 한 아이를 키우는 삶.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을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제 삶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아이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제 말에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큰 눈망울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괜찮아요. 아프진 않고? 네.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민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돌아가신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잃고 병까지 이겨내고 이제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보고 싶구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삼촌도 누나가 많이 보고 싶단다. 민준이 엄마 말이야. 삼촌의 누나였거든.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삼촌의 누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 민준이처럼 눈이 예뻤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 저는 제 누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제 누나의 이야기를요. 그렇게 해서라도 민준이에게 엄마의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누나는 민준이를 무척 사랑했단다. 아파도 힘들어도 민준이만 보면 웃었어. 정말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누나가 삼촌한테 부탁했어. 민준이를 잘 돌봐달라고.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가요? 응. 그래서 삼촌이 민준이랑 같이 살기로 한 거야. 누나와의 약속이니까.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삼촌, 잘할 수 있을까요? 저 말 잘 들을 수 있어요. 민준이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프면서도 참았잖아. 엄마 없이도 용감했잖아.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준이의 삼촌이자 보호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민준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숙제를 도와주고 재우는 일상.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저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쟁이었어요. 삼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삼촌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꼭 풀어오래요. 그럼 인터넷으로 찾아보자.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웃기게도 재벌 그룹의 비서실장인 제가 2학년 수학 문제에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답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오, 민준이가 더 똑똑한 걸? 헤헤.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밝고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자. 진실이 무엇이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요? 지금은 좀 긴급 회의라고 하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민준이를 학원에서 데려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서둘러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민준이를 30분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회의는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끝나고 황급히 학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준이는 학원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미안해. 삼촌이 늦었어. 괜찮아요. 민준이는 웃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비서실장직을 사임하는 게 낫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를 제대로 돌보려면 지금 이 자리는 무리입니다.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자네가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야. 왜 갑자기 물러났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내가 조치하겠네. 자네 업무를 줄여주지. 그리고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가정교사를 구하게. 비용은 걱정 말고. 회장님, 그 아이는 내 손자야. 당연히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지. 이렇게 회장님은 그림자처럼 민준이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으면서 저를 통해서요. 민준이를 위한 가정교사가 왔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민준이의 학원비, 병원비,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만들어준 비밀 계좌를 통해서요. 심지어 민준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다음날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배달되었습니다. 삼촌,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엄마가 남긴 돈으로 산 거야.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요. 민준이 손가락이 정말 예쁘게 움직이네요. 혹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집안인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의 친어머니 윤지혜가 피아노 교사였다는 걸 떠올렸거든요.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갔습니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요.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삼촌,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삼촌도 잘 몰라. 누나가 많이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엄마 좋아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 같은 멋진 아들을 낳았는걸.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태준은 결혼 후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모범적인 재벌 2세로 비춰졌죠. 그의 아내 이수진은 곧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태양그룹의 후계 구도는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그림 속에 민준이가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우, 수고가 많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민준이는 잘 지내나? 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하나 건네셨어요. 이건 민준이를 위한 교육 펀드일세. 대학 졸업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걱정 없도록 준비해뒀네. 회장님,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하게. 민준이는 물론이고 태준이도 모르는 거야. 태준 상무님께서도 모르십니까? 응. 태준이는 민준이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네.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회장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네. 하지만 태준이에게 민준이의 존재는 죄책감일 뿐이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침묵을 선택했구나. 회장님도, 태준도, 저도. 그 침묵이 과연 민준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침묵을 깨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 그래서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민준이가 삼촌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도, 삼촌이 있어서 좋아요라고 웃을 때도, 그 순수한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비서실장님, 회장님께서 회의 중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회장님은 이미 병원에 계셨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면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밤 회장님이 깨어나셨을 때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정우. 네, 회장님. 민준이는? 회장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민준이를 먼저 걱정하시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회장님, 무슨 말씀을? 정우, 들어보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어요. 나는 민준이에게 미안하네. 할아버지로서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 회장님.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네. 내가 민준이 앞에 나타나면 그 아이의 평범한 삶이 깨질 테니까.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하게, 정우. 내가 죽어도 민준이는 절대 진실을 모르게 해주게. 그 아이만큼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회장님, 하지만 예전에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진실을 안다고 해서 민준이가 행복해질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병환 이후 태양그룹에는 권력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준이 사실상의 총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 제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태준의 발언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첫 번째 조치는 저를 비서실장에서 해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정우 비서실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상무님. 아, 부회장이죠. 이제부터는 부회장으로 불러주십시오. 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왜 저를 내쫓는지. 제가 민준이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예퇴직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넉넉한 퇴직금과 함께 조용히 물러나 주신다면 저도 감사하죠. 그렇게 저는 40년을 몸담았던 태양그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촌, 회사 그만뒀어요? 응, 이제 삼촌도 나이가 들어서 쉬려고. 그럼 이제 매일 집에 있어요? 그렇지. 좋다. 삼촌이랑 더 많이 놀 수 있겠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은 위로해줬습니다. 민준이는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민준이는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피아노 실력도 일취월장했어요.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선생님들은 음악대학 진학을 권했습니다. 민준아, 음악대학 가고 싶니? 모르겠어요, 삼촌. 피아노는 좋아하는데 그게 제 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아직 시간 많아. 삼촌, 근데요. 응? 저희 엄마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삼촌이 말해준 것 말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요즘 제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춘기였습니다. 민준이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엄마는 음악을 좋아하셨어. 그래서 민준이가 피아노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요? 응. 엄마의 피가 민준이에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윤지혜가 피아노 교사였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엄마처럼 음악하면 엄마랑 가까워지는 느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민준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윤지혜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강태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알까? 그날 저녁 우연히 뉴스에서 강태준을 봤습니다. 태양그룹 강태준 부회장, 새로운 신사업 발표. TV 속 태준은 완벽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카리스마 있는 말투, 옆에는 우아한 부인. 신사업을 통해 태양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연설을 듣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멋있다. 나도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동경하는 저 남자가 바로 민준이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민준이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지만 재능 있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 태준의 적자 강준혁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소문에 의하면 문제아라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고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인생일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준이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지금의 평화는 깨질 거라는 것. 그래서 저는 더욱 침묵했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2세. 평생을 한국 경제의 거목으로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들었죠. 저도 조문을 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분이었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회장님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는지. 비서실장님 오셨습니까? 강태준이 저를 맞았습니다. 상주복을 입은 그는 지쳐 보였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비서실장님을 많이 신뢰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분양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 비서실장님. 돌아보니 회장님의 둘째 아들 강태영이었습니다. 태영 상무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태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열어보십시오. 봉투를 열자 회장님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고생이 많았네. 민준이를 지켜줘서 고맙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도
이 짐에서 벗어나야 하네. 민준이가 성인이 되면 진실을 말해주게. 그 아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네. 그리고 이 계좌의 돈은 모두 민준이 것이네. 내가 할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일세. 마이너스 강태산.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누굽니까? 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평생 숨기신 비밀이죠? 형과 관련된. 태영은 영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괜찮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태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가 누구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비밀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교복을 입은 채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삼촌, 다녀오셨어요? 응. 장례식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더구나. 그 사람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응, 대단한 분이셨지. 민준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분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이 남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0억 원. 회장님이 평생 모은 민준이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진실을 말해주게. 회장님의 유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곧 성인이 됩니다. 2년 후면 20살이에요. 그때가 되면 정말 말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태양그룹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 사망 후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형님이 모든 지분을 가져가는 건 불공평합니다. 태영이 이사회에서 반발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어 경영권은 장남에게. 하지만 지분은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형제의 싸움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태양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강태준 마이너스 강태영 형제 법정 공방 예고. 재벌가의 추한 내분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더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강태준 부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이 태양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자금, 횡령, 배임 혐의였죠. 부회장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모함이야. 태영이 그 자식이 검찰에 제보한 거야. 형제는 서로를 배신했고 태양그룹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으며 협력업체들은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한때 완벽해 보였던 재벌 제국이 회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이것이었나? 형제가 서로 물어뜯고 가문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민준이라는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 만약 민준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강태준 부회장, 혼외자 존재 밝혀져.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피아니스트가 될까 아니면 작곡가가 될까? 재벌은? 재벌요? 하하, 삼촌 농담하세요. 저 같은 애가 무슨 재벌이에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 더러운 세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자.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과는 달리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20살이 되던 해봄,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정우 시댁이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주간조선 기자 김민수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 강민준이라는 학생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강태준 부회장의 아들이 맞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동거래 내역까지. 기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20년 전 강태준 부회장이 숨긴 아들. 그 아이가 바로 강민준입니다.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모든 자료를 넘겨줬어요. 누가 제보했을까요? 순간 여러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태영? 태준의 적? 아니면 인터뷰 좀 하시죠. 20년간 어떻게 이 비밀을 숨겨왔는지. 취재는 거부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준 학생이 재벌가에 숨겨진 사생아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기자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삼촌, 누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제 이름을 말하던데. 민준이의 예리한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민준아, 삼촌, 숨기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항상.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삼촌이 저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지. 민준아, 그건 제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앉자, 민준아. 긴 이야기야.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의 그날, 병원에서의 선택, 회장님과의 약속, 강태준이라는 이름,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태준의 아들이고 태양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고요. 미안하다, 민준아.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20년 동안 거짓말하셨네요. 민준아. 제 엄마도 제 정체성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너를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저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하는 게요? 민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요. 민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무력하게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났습니다. 강태준 부회장, 20년 전 사생아 존재 드러나. 태양그룹, 또 다른 스캔들. 숨겨진 아들 강민준, 대학생 신분. 모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민준이의 사진, 학교, 집 주소까지 공개되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강민준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난 적 있습니까? 재산 상속은 받으실 건가요? 민준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부회장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년 전의 일로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해당 여성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었으며 아이의 존재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주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발표를 보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저 실수였던 거네요. 민준아, 삼촌,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이 집에서, 이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날 민준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학을 가기로 한 겁니다. 음대 유학 갈게요. 여기 있으면 평생 재벌가 사생아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민준아, 그건 삼촌이 모아주신 돈으로 갈게요. 그 돈, 제 친할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회장님이 남긴 50억. 민준이는 그 돈의 일부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이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삼촌, 원망하지 않아요. 민준아, 삼촌은 삼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하지만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었어요. 삼촌이 말씀하셨든 기자가 폭로했든 차이는 제가 준비할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뿐이에요. 미안하다, 민준아. 미안하단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대신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 잘 살아볼게요. 제 이름으로, 제 재능으로. 민준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민준이의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제 평화였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후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15년간 민준이와 함께 살았던 집. 이제는 너무 크고 조용했어요. 피아노가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연습하던 그 피아노. 저는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 태양그룹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강태준의 입지가 흔들렸거든요. 부회장님, 이사회에서 사퇴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20년 전 일로 지금 내 자리를 뺏겠다는 거야? 하지만 주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덕성이 문제입니다. 혼외자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강태준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는 동생 강태영이 차지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준이를 숨기려고 했던 선택이 결국 태준의 몰락을 가져온 겁니다. 어느 날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비서실장, 아니 한정우 씨,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민준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강태준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한때 카리스마 넘쳤던 재벌 이세는 이제 지친 중년 남자였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냅니까? 독일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정우 씨, 나는 나쁜 아버지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년 전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민준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 자리를 선택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켰습니다. 가문의 명예도 지켰고요. 하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을까요?
20년간 외면했던 내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태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나타나면 민준이한테 상처만 줄 겁니다. 재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왜 저를 만나신 겁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민준이 앞으로 만든 신탁입니다. 내 개인 재산 중 100억을 넣어뒀습니다. 이걸 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민준이가 돈 걱정 없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민준이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합니다. 제 말에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그 자격을 포기했으니까. 태준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봉투를 남긴 채로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00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민준아, 잘 지내니? 네, 여기 생활 재미있어요. 교수님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다행이다. 삼촌은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삼촌, 있잖아요. 응? 여기 오니까 알겠어요. 제가 누구의 아들이든 제가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민준아, 삼촌이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 이해해요.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촌 나름대로의 사랑이었다는 거. 민준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촌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죄책감 때문에. 그로부터 몇 달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영이었습니다. 한정우 씨, 저 태영입니다. 네, 부회장님. 이제 부회장이 아닙니다. 회장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은 아닙니다. 형의 몰락 위에 내가 올라선 거니까요. 태영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한정우 씨, 민준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독일로 가도 될까요? 그건 민준이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영은 정말 독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만났죠. 나중에 민준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삼촌, 태영 회장님 만났어요. 어땠니? 이상한 사람이에요. 재벌인데 전혀 재벌 같지 않아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제게 사과하시더라고요. 가족으로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삼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태준 아버지는 글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태영 삼촌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민준이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민준이의 순수함이었구나. 재벌가의 더러운 싸움으로부터, 권력과 돈의 욕망으로부터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 제가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